이렇게 시들시들하니 이렇게 뿌리가 썩었나 알 수가 없네. (2017년 3월) 나는 마을에서 알고 지내던 시민단체 활동가로부터 회원들의 봄나들이를 기록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우산 챙겨 오셨어요? 우산 챙겨 오셨어요? 우산? 우산? 받았다. 가족처럼 나오고 있나요? 그날 처음으로 이사영 선생님을 만났는데 웃으시는 모습이 무척이나 맑으셨다. 뭐 이렇게 모자 좋아하시는 사연이 있으세요? 무엇으로 쓰는 거죠? 뭐 모자를 좋아하는 사연이 있냐고. 아 그런 건 없고 그냥 못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고. 예. 이쪽 편은 나쁘게 나오게 찍어주세요. 가서 쉬세요. 자꾸 찍어. 근데 이런 게 남아. 가서 푹 쉬세요. 참 신기했잖아 우리 어렸을 때. 예. 해방되기 전이지. 아니 옛날에 출국기판에서 노래 나오면은 사람이 그 안에가 들어서 노래 한다겠다니까 우리 어렸을 때게. 그러니 저런 안에서 이 내비 저 안에서 도로를 어디다 가르쳐 주는데 말이 나온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하기도 하면서. 매년 봄이면 전국에 흩어져 사는 회원들이 모여 같이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행사였다. 아이고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어. 연장 오셨어요. 얼른 오세요. 저기 앉으세요. 사모님 우리 집사람 여기 처음 뵙죠?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는 또 우리 다 미인들이시네. 다 미인이에요. 풍조한 어둠 속에서 살아서 미인이야. 이제 햇빛 보고 사니까 더 미인이 되지 뭐. 옛날에 컴컴한 데서 살아서 미인 안 되고. 사반에 오셨으니까 차 네, 드세요. 찾으세요. 다음에 여기 내려오실 때면 들어와가지고 드세요 이렇게. 이제 아셨으니까. 우리들은 우리들끼리나 알지요. 마누라한테 얘기해도 몰라요. 설마 그랬을까. 우리들끼리는 다 통해요. 아, 손톱 밑으로 바늘 찌른 거 얼마나 아팠겠나. 우리들끼리 느끼지만은 그걸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잖아. V. 하나 둘. 한 분 부위하셨네. 이렇게. 자 그렇게 웃고 하나 둘. 자 웃으세요. 아 좋습니다. 새끼. 웃었는데 이렇게 한다고. 아. 야 달래가 무지하게 많아. 패션 감각이 뛰어난 김태룡 선생님은 강원도 삼척 출신으로 젊은 시절 건설회사의 관리자로 일했다고 한다. 한 끼 저 양념장에다 묻혀주면 한 끼는 먹겠구만. 식혜는 거 뭐 이런 걸 좋아해. 산골 소년이야. 산골. 그야말로 산골
소년이 돼가지고 시 캐고 나물 뜯고 달래 캐고 뭐 이런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37년 전 강원도 삼척에서 일가족과 마을 주민들이 고정 간첩단으로 몰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고문과 협박에 주민들이 간첩 누명을 쓴 사건이었는데요. 지난해 3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서 오늘 열린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한 열흘만 있다 왔으면 최양준 선생님은 과거 일본에서 목공 기술자로 일했다고 한다. 임도 뭐고 뽕도 따고. 아이고 뽕딸 기운 없으실 거요. 조총련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9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양준 씨에게 28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사진 촬영을 좋아하시는 이사영 선생님은 서울 장안동에서 섬유회사의 총무로 일하셨다. 활동가들 사이에선 선비라 불리셨다. 저 매화 꽃을 보니까 그 옛날 그 시 생각이 나는데 애경 한고 발청향 하는 시가 있거든요. 옛 고사에 매화가 그 향기를 천리까지 간다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 겨울에 그 철 고생을 겪고 나서 그런 향기를 내는 거거든요. 그냥 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매화의 그 귀중함을 노래한 얘긴데 그 굵기를 상당히 좋아해요. 배경한고 발청향 하거든요. 유신 정권 시절 47명을 체포 구금해 3명을 사형시켰던 울릉도 간첩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17년을 옥살이했던 이성희 전 전북대 교수의 자심에서 대법원이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해 39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하나, 둘, 셋. 회원들은 모두 과거 7, 80년대 간첩 혐의를 받아 수감 생활을 한 다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인정받은 분들이었다. 언론에서는 만들어진 간첩이라는 뜻의 조작 간첩 피해자 또는 고문 피해자라고 불렀다. 회사원이거나 기술자거나 어부처럼 평범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어쩌다가 간첩 사건에 연루되신 것일까? 그리고 재심 이후 이분들의 삶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지금 여기에는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국가폭력 피해자, 그 중에서도 조작 간첩 피해자들의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다. 변상철 사무국장은 과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관으로 활동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 등 수많은 조작 간첩 사건을 조사하며 무죄를 밝혀냈다. 2010년 위원회가 종료된 뒤에도 해결하지 못한 조작 간첩 사건들은 많았다. 그분들의 진상규명을 위해 재심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2015년 지금 여기에가 설립되었다.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해주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절차적으로 이렇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 그러면 사실은 그 법률, 즉 사법적인 회복 하나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들어오려면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디딤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만들었던 건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과정에 뭐 이렇게 돌멩이 하나를 놓든 돌다리 하나를 놓든 아니면 비빌 계단, 돌계단을 하나 놓든 아니면 이렇게 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비빌 언덕이 되든 그런 걸 좀 하나씩 만들 수 있는 단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 단계가 구설기록일 수도 있고 심리치유 모임일 수도 있고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로 들어올 때 기댈 수 있는 비빌 수 있는 곳들을 좀 만들자.
그 후 무죄를 인정받은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사연을 기록하고 한국 전쟁 직후부터 2015년까지 벌어진 조작간첩 사건을 정리했다. 여기에서의 상실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조작되어서 사회적으로부터 분리되고 그 시간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였고, 그런 사람들의 사건을 조사해서 그것을 이제 목록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상실 목록이라고 했고, 그게 113건이 나와서 저희도 그때 이렇게 세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11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지. 최근 북한 괴뢰는 간첩을 유학생으로 가장해 국내 여러 대학에 침투시키고 이른바 통일혁명 지도부를 학원 안에 구축, 동조 세력을 끌어모아 간첩 신고 전화번호 113. 학생 종교인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도록 만든 공포의 숫자 113. 이 숫자는 한반도의 분단과 냉전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다. 언제나 경계심을 갖고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 또는 전화 113번으로 신고합시다. 간첩이 뭐예요? 간첩이 왜 있을까? 엄마, 간첩은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곁에도 있어요? 어떻게 생겼지? 간첩을 보면 어떻게 해야지? 간첩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 원까지 상금을 드립니다. 어디 있지? 오늘도 지하철에서 들려오는 안보 광고는 분단 현실이 진행 중임을 수시로 일깨워준다. 21세기 글로벌 시대, 튼튼한 안보가 국가 경쟁력입니다. 국가정보원은 테러와 국제범죄, 산업 스파이, 간첩, 사이버 보안 등과 관련하여 111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보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11번입니다. 이제 술자석에서 이제 두 분이서 조금 뭐가 기분이 나빴는지 두 분이서 말다툼을 하다가 이쪽 편을 드는 것 같으니까 나로서는 자기로서는 기분이 좀 안 좋았던가 봐요. 그냥 내 맥살을 잡던 너 자식아 옛날에 간첩질이 해갖고 너 진역 살고 나온 놈의 새끼지 하고는 그냥 얼마나 나한테 그냥 막 호되게 막 하는지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 무죄 받고 뭐 참 이랬지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색안경 쓸 거 아니에요. 색안경 쓸 거 아니에요. 다른 죄인들하고 우리는 좀 달라가지고 누가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피해가 돌아올까 봐서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 게 사건 딱 나고 나니까 우리 집 앞에 발걸음이 딱 다 차단되고 그래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친척도 안 오고 형제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우연하게 그 삼척 시장에서 큰 할아버지 딸 부부를 만났어요. 다 어디 사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반가워가지고 나는 어머나 고모 하면서 그러니까 탁 치고 가면서 나는 너 같은 조카 없다. 난 너 같은 조카 둔 적 없다. 이러면서 가시는 거요. 아유, 너무 속상하셨겠다. 포섭하고 뭘 하더라? 오늘 또 동생 면회 갔다 오면 그 가서 간첩하고 해합하고 왔다는 거야. 제가 어떤 다른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어쨌든 아직은 간첩이잖아요. 이제 무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섭지 않아?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무섭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는 그런 선입견이 없어요.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어? 라고. 그러니까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할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선생님, 저 혜지예요. 안녕하세요. 활동가 강혜지 씨는 환경운동단체에 있다가 2015년부터 지금 여기에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컴퓨터 많이 해. 컴퓨터. 다른 것보다 이제 주로 오락 바둑도 하고 장기도 하고 뉴스도 이제 뉴스거리 자주 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 시간 가는 줄 몰라 여기 앉았으면. 그렇죠. 이 시간이 그냥 앉아서. 친구들이 텔레비전 안 보고 컴퓨터 하잖아요, 선생님. 신기하다. 왜냐면 말소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 봐도 그래서. 그냥 내 짐작으로만 이렇게 하지 아. 뭐라고 한지를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취미가 뭐예요? 趣味は何ですか 취미와 난ですか 趣味は何ですか 취미와 난ですか 写真を撮るのが好きです 사신を撮ろう撮ろうのが好きです。何人家族ですか 何人家族ですか 가족은 몇 명입니까? 何人家族ですか 何人家族ですか何人家族ですか 父、母、父、母、私、それから男がいます。弟がいます 일본 형님네 식구들. 아, 그럼 여기가 이재영 선생님이에요? 그렇구나. 조카들이 뺀 장손 화수만 우리말에서 나오게 통화를 하니까 식구들이 좀 우리말 좀 다 배워가지고 네, どういたしまして 이렇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데 한국인ですか? 중국 사람인가요? 中国人ですか いいえ, 한국人です. いいえ、韓国人です 내가 살아온 내력을 가만히 보면 참 가시밭길도 많았고 또 좋았을 때도 있었고 남한테 선망의 대상이 된 때도 있었는데 그게 어느 때냐면 형님이 와가지고 남이 갖지 않았던 신발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가 남보다 먼저 해봤거든. 그때는 너무 또 좋은데 이 삶의 굴곡이라고 그러면 그냥 천당에서 지옥 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살아온 것이. 선생님에게 아버지나 다름없는 존재였던 제일동포 형님과 관련하여 간첩 사건이 일어난 것은 1974년. 지금은 이름조차 생소하지만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0년대 일어난 최대 규모의 공안 조작 사건이었다. 사건으로 보면 제일 크다고 볼 수가 있는 사건인데 인원도 많고 희생자도 있고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모르더라고. 그때는 세상 뒤집어질 것 같았는데 신문량 전면에 다 나왔으니까 안 본 사람 있어요? 다 봤지. 사회적으로 인혁당 사건은 너무나도 널리 알려져서 사람들이 다 아는데 울릉도 사건? 몰라. 무죄가 밝혀진 것은 2014년. 선생님 연세 76대의 일이다. 가슴에 납덩이 같은 짐 하나를 덜어낸 것은 맞으나 선생님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판결이었다. 이 아들놈이하고 딸놈이하고 어렸을 때 찍은 거네. 어디 학교 갔다 오나 꽃다발 들고네. 나오셨을 때 아드님이 고등학생이셨어요? 나올 때 출소하셨을 때 아드님이 고등학생이었어요? 아니지. 아들이 그때가 들어갈 때 내가 73년생이니까
돌도 안 들어와서 갔거든. 그런데 중학교 다닐 때 나왔으니까 어렸을 때들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이렇게 자라야 아버지라는 존재하고도 그 거리감도 좁혀지고 서로 정도 들고 이렇게 그런 것인데 그게 없이 꼴쩍 커버렸잖아 다. 그러니까 그 거리감이 지금도 이렇게 안 좁혀지는 것 같아. 이렇게 조그만 때 이거 같이 안 했어가지고 수컷은 위쪽으로 400m나 더 올라와서 고기 조각이라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스스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아이벡스의 가죽과 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수를 뺏어갖고 가는. 남쪽 붉은 여우는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며 하루를 더 붉어야 합니다. 여우들이 다 그렇듯 이 수컷도 기억력이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5월 10일 특집 KBS 뉴스 광장입니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문재인 당선인은 두 번의 대권 도전 끝에 청와대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김주환 여행을 다녀오고 2달 뒤 선생님들을 다시 만났다. 선생님들은 당일 새벽에 열린 대통령 선거 결과에 크게 고무되기셨다.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이 교체된 날. 무슨 저널에 나왔어요. 야, 이거 예사로운 일이 아니로구나. 이거 김 회장님 찍으신 분이 안 되어서 좀 마음이 안 좋으시겠습니다. 회색빛의 하늘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이 바뀌고 보니까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어요. 정말 선생님 아무것도 안 사왔어요. 용서하세요. 해방된 기분이죠. 그쵸, 바로 해방이죠. 엄청난 거죠. 만약에 시민들이 거리에 나오고 이렇게 함께하지 않았으면. 그렇죠. 그날은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진치유 프로그램이 재개되는 날이기도 했다. 살피는 친구들, 가족과 함께한 여행들, 특히 이제 이 우리 손녀분 저 지금도 참 기억이 나는데 우리 김순자 선생님 굉장히 큰 응원군이셨었죠, 그죠? 김순자 선생님 큰 박수 좀 한번 좀. 사진치유는 언론사 종군기자로도 활동했고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들과 함께 사진치유를 진행한 적이 있는 사진작가 임종진 씨가 진행을 맡았다. 사진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이들을 찍는 거에만 꼭 머물지는 않고 이들의 곁을 지키는 게 또 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사진이라는 행위를 하나의 권하는 저의 방식들을 좀 찾게 됐는데 이분들이 사진 행위를 통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낮아졌거나 힘에 버겁게 되었던 어떤 자존감들을 좀 회복하고 아, 내가 참 괜찮구나. 살아도 괜찮구나. 이런 마음들을 스스로 이렇게 역동처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걸 이렇게 돕는 일을 하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로서의 가치성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찾으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는 거죠. 국가폭력 피해자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예요. 간첩죄가 조작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세상에 나오기 어려웠던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료와 자존감 회복이 목적이었다. (1년) 전에도 선생님들은 국가폭력의 현장을 배경으로 사진 치유를 진행했고 연말에는 한 해 동안 찍은 사진을 모아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공간이 만든 공포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적인 부분 안에서도. 근데 대부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공간에 대한 공포나 이 상처들을 굉장히 크게 이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여건들이셨었고 그 부분이 역사 속에서 그냥 없어지지 않는 한 그게 어떻게 말 그대로 치유가 되고 사라지고 그렇게 되겠어요. 이것을 내가 어떤 식으로 선생님들의 가슴 안에 잘 다시 포기해서 담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사진을 찍는다는 건 감정을 한번 숙이게 되거든요. 그냥 앞에 서면
막 이렇게 약간 노출이 되어 버리는데 이 카메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한 번 이게 정화가 되는 그 반응이 사실 있어요. 네. 나는 과거에 어제도 괴로울 때는 나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즐거운 일만 생각하면서 나는 살아나가려고 그래요. 남은 인생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김태령 씨하고도 가끔 만나면 야 과거에 괴로웠던 것은 전부 잊어버리고 앞으로 좋은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나가자. 그것을 생각하면 더 트라우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괴로웠던 일은 사그리 없애버리고 이 시간부터 어떻게 즐겁게 재밌게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살아나가자. 그거를 설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치유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예, 어떤 단체든지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구경시켜주는 것이 우리들의 치유야. 내가 혜지양한테도 얘기했지? 우리들의 치유라고. 그 맨 처음에 우리가 사진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그 목적과 다르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친목으로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처음 만나고 첫 번째 날인가 아니면 두 번째 모임인가에 사진기를 나눠주셨거든요. 그때 이제 나 한 번도 사진을 찍어보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했던 분들도 있었고, 그때 사건 이후로 처음 사진기를 잡아본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찍는데 그냥 이거에 대해서 되게 낯설음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사진도 그런데 사진 더하기 우리는 치유라는 또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 사진 치유라는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혜지예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물어봤더냐? 에? 어떻게 물어보고 우리 집 찾아? 어머나! 주소로 찾아. 아유, 이쁜 사람들. 아니, 이렇게 늦췄는데 찾아오셔서 어쩐지. 얼른 오셔. 전화 안 하고 그냥 와버렸어요. 생일 누가 묻히더라고. 언니라고. 아이고 와서 고마워요. 고마워. 와줘서 고마워. 앉아. 아무도 몰라. 사람들. 일본에서 돈 벌어갖고 나오는 사람은. 일본에서 돈 많이 벌어갖고 온 줄만 알지. 가서 진역사인 줄은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아무 몰라. 그러나 이제 나하고 친하게 지낸 분들 몇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도 텔레비라도 봤으면은 아유 저 선생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렇게라도 물어볼 텐데. 안 봤나 봐. 이제 모르니까 모르는가 봐. 또 하면 새삼스럽게 그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 또 뭐 얘기해서 실이면 실이 특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금 어디를 가나 기타 하나는 딱 놔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흘러간 전주곡 같은 거 딱 어디 가서 악기 치면 말이 멋있지 않습니까? 70이 넘어 배우기 시작하셨다는 기타 연주에서 최양준 선생님의 열정이 배어나왔다. 구속 당시 어렸던 세 아들은 모두 성인이 됐고 지금은 손자 손녀를 돌보며 노후를 보내고 계셨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혼자 치는 거하고 또 여러분들 계신데 치려니까 저 자꾸 잘 안 되네. 또 모르겠다. 우리도 한 번도 안 봐갖고 몰라. 그러면 되게 진짜 집이 너무 다 대단하시다. 혼자서 칠남을 키우시는. 그럼 이제 내가 4살 먹어서 어머니 돌아가셔갖고 이 할머니가 나를 길러준 거예요. 그 이제 말씀하신 할머니가.
이제 셋째인가 그애가 제일 참 한다고 했지만 공부도 못하고 이제 그 인테리어 건축 일 배워가지고 그래갖고 저 아줌마 만나가지고 애들 삼형제 나가지고 막 좀 내가 살고 그러다가 일본이 또 우리나라하고 가깝고 그래서 어디 다른 애들 모두 뭐 사우디아라비아 가네 우리 친구들 모두 그러는데 나는 일본이나 한번 가보자. 응? 그래가지고는 이제 일본을 선택해서 갔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여권 같은 게 뭐 5일, 일주일 만에 나와버리지만 옛날에는 신원제가 엄청 까다로워가지고 참 여권 한번 내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권 내서 내가 일본 가서 좀 이제 막 어느 정도 말도 좀 통하고 쉬운 일은 말은 통하고 그래서 돈 좀 벌려고 하니까 그냥 덜커덕 해버렸잖아. 그래갖고 부산 보안대에서 그렇게 닭에 15년 징역받았고 한 10년 살다 나와.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지금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살아오면서 내 과거를 내가 어쩌니까 저녁이면 잠이 안 올 때가 있거든. 그러면 내가 다 그때서부터 생각해야 돼. 회상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운명도 또 있는 사람도 있을까 하는데 물론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도 많이 있지. 그러나 나에 대한 그 운명도 참 기구한 운명이었다. 응? 선생님이 수감돼 계시는 동안 부인 이경재 여사는 아들 셋과 천호동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남편을 기다렸다. 할머니랑 어디 갈까 우리 도경이? 응? 어디 갈 건가 우리 도경이? 아빠한테 갈까? 그래. 아빠 어디 오시나? 차가 어디 왔대? 차가 많이 밀린다래네 도경아. 하여튼 네 신랑 나올 때까지 애들 잘 키우고 어쩐지 돈만 많으라고 돈이면 모든 것이 다 왜 그런 소리가 왜 나왔냐면 친정이고 시집 식구들이 완전히 그냥 아주 나하고는 접촉을 안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그렇게 겉들어가 앉은 사람도 있고 어린 조카들이 저희만 밉지 내하고 조카들이 뭐가 미워. 어떻게 사나 배고 옳고 사나라고 궁금해서라도 올 텐데 시집 식구들도 일자를 안 오고 전화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더 악착하지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그 라면 하나라도 내가 배달을 해갖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여튼 내가 당신 너도 두고 보자. 우리 최양준이라는 사람 몸이라도 건강하게만 나오면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사람을 만들어서 내가 진짜 당신 앞에 내가 떳떳이 내가 하겠다고 그랬더니 여보. 상 5분 갖고 가서 밥 갖고 가자. 10년 가까운 옥살이에도 기다려준 부인이 고맙고 모진 감옥 생활에서 살아 돌아와준 남편이 고맙다 하신다. 하지만 선생님 댁에 열린 방문들은 끝나지 않는 트라우마를 말해주었다. 항상 문을 닫잖아. 이렇게 열어놓는 것이 안 좋아갖고 누가 오더라도 그러면 이 사람은 질색해서 그래. 그러면 꼭 감옥에서 닫아놓는 것 같다고. 그래서 문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요 이것도 그냥 전부 치워버리고 그냥 내가 터놓고 살고 싶어. 왜냐하면 그 안에서 너무 좁은 공간에서 그냥 교도관들이 와서 그냥 문 탁탁 잠가버리고 가는 것들이 지금도 내가 좀 마음이 어쨌든 아프고 쓰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창살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이 정말 말하자면 트라우마지. 어떻게 생각하면.
그 뭐 이것 지금 기억나시죠? 여기 선생님들을 제가 이런 공간 앞에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이런 공간 앞에 사진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김순자 선생님, 이사영 선생님 같은 경우 바로 이런 철문들에 받았던 이제 이런 분들이 큰 거고요. 이런 자리에 누가 있느냐? 당사자인 분들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공간을 다시 찾아가서 마주하고 이런 용기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런 것을 내면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국가와 국가의 폭력이 있었다는 것은 증언의 형식들이 되는 시간들이기도 한 거죠. 선생님이 아픔을 엿줍는 건 아픔을 사실이라는 걸로 뭐 드러내고 증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프셨느냐. 그러나 이제 그 아픈 곳을 선생님이 덜어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입니다. 선생님 막 예전에 최영준 선생님 왜 자꾸 그런다 가라 그러냐고 막 저한테 역정도 내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예, 결과적으로는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이 바로 그런 부분들. 예, 과거에 괴로웠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일만 가지고 내가 살아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우리가 과거에 괴로웠던 것을 서로 얘기해가지고 서로 푸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부산 봉안대에서 그렇게 죽여버린다고 하니까는 어린 처자식이나 보조했고 그 담을 내가 어떻게 넘었는지 지금도 꼭 그냥 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담이. 담을 어떻게 넘었는지.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부산에서 일주일 있다가 그 후로는 내가 고문을 안 당했지만은 서울에 서빙고 부산대로 보안대로 또 넘어왔는데 그냥 얘들이 그냥 폐가 딱 달라붙어 있었는데 막 헛구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아니 도저히 나 창자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있더니 이놈들이 두 놈이서 내 팔을 끌고 계단으로 계단이 아마 10계단 정도 될 것 같다. 지금 내가 계산할 때죠. 그러더니 한 40-50cm 각 판자문을 딱 여는데 나 거기다 넣고 죽여버리는 줄 알았어요. 예. 딱 대가리 쳐 박더니 세상에 컴컴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딱 내 머리를 쳐 박여놓고 너 자식아 여기 어딘 줄 알아? 너 바른 대로 얘기 안 하면 자식아 요 서울 시내 똥물은 다 내려가는 여기 하수도 구멍이야 임마. 너 여기다가 떨어뜨려서 죽여버리고 행불로 처리해버리면은 파리 목숨만 또 못해 이 새끼야 하고는 대가리 쳐맞고 있는데 아 나 그거 밀어버렸으면 죽는 거죠. 정말 눈에가 지금도 뻔해요. 이 얘기만 하면 생각만 하면 그냥 눈에가 뻔해요. 그게 예. 어떤 가장 가시와도 같고 아픔이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냥 화도 나고 하는 그런 어떤 사물 하나를 지금 찾아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선생님에게는 어떤 부분일까요? 그 유리. 남편이 직장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였대요. 근데 집에 와서 모든 유리를 다 깨버린 거예요. 집에 있는 모든 유리를 다 깨버리고 거기 가운데 유리가 다 깔린 상태에서 거기서 드러누워 있더라고요. 뭐 술도 취했지. 그래서 이제 한참 있다 일어나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웠어? 했더니 싸운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누가 뭐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냥 확 돌아버린 거 사람들이. 옛날에 그 자기가 고통받았던 그런 것들이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폭발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나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 아니 말씀하시죠. 참 이 말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와 정말 누군가 궁금한지 나는 아주 뼈저리 궁금하지. 내가 우리 나와가지고 얼마 안 있었는지 기억은 잘 모르겠는데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만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그 폭력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아마 거의 죽기 직전에 살아났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와서 왜 그랬는가 자체도 내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목을 졸려가지고 그 경찰이 와서 겨우 이제 어떻게 말리고 나중에 뭐 온 몸에 막 흰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됐는데
왜 그런지조차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왜 내가 그렇게 했느냐. 그 우리 집사람 그거를 아주 두고두고 한을 풀고 있죠. 사실 그 술 먹고 술 폭행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냥 이제 빨리 되는 거야 그냥. 오늘 이게 녹음이 되면 우리 집사람한테 들려줘야 돼. 어느 순간이 오면은 내가 빨리 저 양반에게 이 모든 아픔을 내가 용서를 받고 또 이해를 시키고 내가 양해를 구하고 좀 미안하다 하고 할 수 있지. 뜻하지 못하게 그 많이 당한 것들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나마도 자꾸 그 색안경 쓰고 보면서 마음에 걸리는 얘기를 할 때는 이게 그냥 가만히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나도 모르게. 지금도 이제 뭐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팍팍 그렇게 안 해야 할 그 말에 그렇게 내가 안 해야 할 건데 그냥 나도 모르게 말투가 팍팍 나올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가족이나 어떤 가까운 사람한테 그 사람은 그런 감정 없이 얘기했겠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조그마한 그 마음의 상처라도 탁 조금만 더 건드려도 굉장히 큰 충격으로 와 닿거든요. 그런 게 참 그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이잖아. 그러면 수없이 같이 살면서 이제 좀 해주고 나 하고만 간첩하니까는 행위를 했구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딱 들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싫어.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에 그 외에는 참 다른 걸 꺼내기는 어렵지만 김태룡 선생님도 정말 우리 사모님 얘기 저 처음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어떤 심정으로 됐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 기억이 자꾸 아픈 기억으로 내재화되는 과정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방향을 바꾸기 위한 거죠. 이게. 네. 아, 네네. 선생님 우리 잠깐 쉴까요? 이건 이거 이거 어떤 거냐? 그때가 80년, 89년이나 90년이나 그때 하도 형님 애들 보고 싶다고 좀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둘이 내가 딸내미들 둘을 보냈어 일본에. 갔다 오는 길에 이게 선물 받아갖고 온 거라. 이거는 내가 되게 갖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카메라가 꼭 갖고 싶어가지고 사갖고 얼마 사용도 못하고 이제 구속돼가지고 매나 그동안 이제 장롱 속에 들어있던 건데. 안 되네 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됐고. 됐지. 사진 치유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돌아온 어느 날 선생님이 카메라를 챙겨 들고 외출을 하셨다. 이사영 선생님은 1938년 전북 익산에서 농민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상급 학교 진학이 어려웠지만 해방 무렵 일본으로 건너가 자수성가한 형님 덕분에 대학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장안동은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기억과 힘든 기억이 겹쳐 있는 곳이다. 여기가 공장을 처음에 우리가 세웠던 그거 같더라. 여기서 하다가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 저쪽으로 이사 갔거든요. 그 자리가 여기 같은. 신한섬유는 스웨터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회사였다. 이 건물 3개가 옛날 공장 마당이에요. 이놈이 3개가. 그리고 지금 공장 뒤에가 있어요. 뒤에 저 아파트 쳐놨잖아. 그러니까 크지요. 당시 공무원들의 월급이 300원이었다. 그에 비해 선생님 월급은 650원으로 대우가 무척 좋았다. 봐야 되고 공장 직원들 월급도 해줘야 되고 그냥 할 일이 많아요. 세무 관계도 봐야 되고. 그때 여기 일본 회사하고 합작하는데 내가 한 달간 서류 준비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그거 합작 허가 맡아놓고 일본서 기계 돌아다 기계 설비 설치해놓고 아직 가동은 안 하고 시험운전 할 때 가버리 잡혀가버린 거예요. 여기 땅값이 제법 많이 나갈 텐데 이 녀석이 그냥 그걸 독채 먹어버렸으니 분통 터질 일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공장 옆에는 사택도 마련돼 있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직장이었다. 이렇게 쭉 있고 이쪽에 있고 양쪽이가 이렇게 쭉 있었거든 집이. 그걸 다 형님이 있을 때 지었어요. 69년도인가 그때 지은 거예요. 그래갖고 나도 주고 공장장도 여기서 살고 우리 뭐 조카도 살고 그렇게 못하도 친척들이 살았어요. 재밌게 살았는데 내 평생에. 오래 사셨어요, 여기서? 예. 그러니까는 한 30년을 살았어요. 아이고, 여기 그때 있던 신한섬이라고 아실란가? 예. 신한섬 있었죠. 아, 아시네, 신한섬이를. 있었어요. 예, 그러면요.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예. 내가 거기 근무하면서 여기 살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예. 형님인 게 굉장히 이 가족들, 친지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벌어먹고 살으라고 그걸 일거리를 만들어줬는데 어쨌든 민족심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통일해야 된다. 통일하는 목적으로 형님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 전에 도쿄 갔더니 그 모임 내 단체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요. 형님 칭찬. 아주 그냥 최고다. 돈도 많이 쓰시고 이런 일에 아주 앞장서서 잘하고 대단하신 분이다. 이게 여기서 오려고 같이 갔던 분들이 여기서는 그냥 간첩이라고 뭐 죽이려면 없는데 거기 가니까 아주 그냥 훌륭하신 분인데 그런다고. 앞날이 창창하던 그때
소중하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없지요, 그냥. 내가 그리고 그런 이런 뭐 권력기관이나 이런 법조계라나 뭐 그런 데 조금이라도 상식이라도 좀 갖고 산 사람 같으면 내가 조금 다르게 행동했을지도 모르는데 전혀 그런 거하고는 그냥 담을 잡고 살아가지고 막상 그게 딱 잡혀가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그냥 막막한 거야, 주변이. 수사관들은 형님이 간첩의 수괴라고 했다. 1턴 신안섬유가 간첩의 거점이라고 했다.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울릉도가 간첩 활동의 근거지라고 우겼다. 모든 것은 이미 각본이 짜여져 있었다. 사실대로만 내가 말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내 것은 다 없애야 되고 거짓으로만 다 꾸며야 되니까 그거를 자꾸 조명하는데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죠. 끝까지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한계에 다다르면 할 수가 없어요. 이 많은 사람의 물결 속에 간첩이 없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누구나가 방첩 고문에 요원이 의한 자백 말고는 증거가 없었다. 지체 없이 신고해야겠습니다. 수상한 자를 중앙정보부와 신고해서 언론에 의해 간첩으로 평범한 밝혀지면 회사원이었던 이사영 씨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50만 만들어졌다. 원을 지급하고 신변의 안전도 보장합니다. 내가 참 독한 놈 같으면 몰라. 뭐 그 안에서 참 머리를 벽에다 박고 죽기라도 했으면 또 모르는데 그럴 만한 기질이 못 돼서 수능하고 말한 것이 이제 내 죄가 돼서 이렇게 형을 받고 살았는데 돌이켜 보면 그렇게 행동한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그냥 수능하고 살아와서 내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옳았던 것인가? 아마도 내 판단이 맞았겠지요. 내가 무죄 받았으니까. 예. 만약에 죽었다면 그것도 모르고 죽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진치유 6회차. 오늘은 야외에서 사진치유가 진행되었다. 서울의 남산 일대에는 이사영 선생님이 주사를 받았던 중앙정보부 5국을 비롯하여 본관과 부속 건물들이 산자락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여기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남산? 나는 뭐 들어갈 때 나올 때고 처음부터 못 보게 하고 그러니까 어디로 간지를 보라고. 그냥 막 찍으세요, 선생님.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면 빵 울려버려. 그거 어떻게 찍어? 어떻게 찍어? 이거 찍어봐요. 찍어봐요. 어떻게 찍는? 어디를 찍는? 선생님 이제 요거를 누르셔가지고요. 하도 오랜만에 했으니까 헷갈리시죠? 잃어버리신다고요?
지난해에도 단영한 적이 있는 남산이었다. 사진 치유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만날 때 의미가 더 컸다. 사진을 찍는 것도 자신의 눈으로 형상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관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국가폭력 피해자 선생님들에게는 바로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 기억에 실제 형상들과 마주하는 거란 말이죠. 남아있기 때문에 서대문 용무소나 이 무슨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든가 또 남산의 어떤 그런 분들이 고문을 받던 공간들 이런 것들과 실제 만나는 거죠. 사실 그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통해서 본인이 그 안에서 억압받고 강제되고 자신의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훼손당했던 그 기억과 사실은 대면을 하기 위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는 뭐 여기가 임원동인지 남산인지도 모르지요.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동할 때도 다 못 보게 해놓고 가고 또 지하고 하니까 여기 어딘지 전혀 몰라요. 그때 당시처럼 이게 꾸며져 있으면 좀 이 자리가 내가 여기서 배를 맞고 막 물금을 하고 이런 고통 당하는구나 알겠는데 그게 다 이렇게 바뀌어놔 버렸더라고요. 구조를. 그래갖고 그걸 이런 저 복도 같은데 이렇게 계단 같은데 그런 데만 조금 기억이 나서 머릿속으로 막 여기쯤 되겠다 그렇게 상상만 했어요. 불법 연행과 구금, 가혹행위가 이뤄졌던 과거 고문 현장은 그 흔적을 말끔히 지운 상태였다. 하지만 이사영 선생님은 아직도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셨다. 내가 어디를 가는데 가다 보니까 길을 잃어가지고 산 속에서 막 헤매고 애를 타는 그런 꿈 하나 하고 갈 길이 그냥 요원한 거예요. 저 산을 막 몇 개를 넘어가야 내가 아는 길인데 그거를 갈 수도 없고 차도 없고 그냥 가다 그냥 길도 못 찾고 막 이런 것이 자주 꾸여져요. 아마 트라우마라고 하면 아마 난 그런 내가 불리한 것을 당한 것이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긴급조치 시대가 낳은 최대의 조작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하면서 조사했었던 결론은 그거예요. 당시 이 사건을 주도했었던 그 차철권이 그 직전에, 그러니까 73년도에 최종길 사건, 최종길 교수 사망 사건에 본인이 수사관으로 담당했다가 최종길 교수가 투신하면서 사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라서 다시 화려하게 컴백을 하는데 이 사건이 굉장히 주요했다. 울릉도 간첩 사건으로 다시 화려하게 5국 수사관으로 등장하고 수사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게 이제 울릉도 사건이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던 게 최길하라라고 하는 이좌영 여동생 남편이 큰 도움을 줬던 거죠. 근데 그 최길하라는 사람이 군 시절에 차철권하고 같은 군부대에서 선임 후임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라서 나중에 수사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는 얘기를 차 수사관이 했었어요.
1975년 가을, 이곳 도교에서 800km 떨어진 곳에 조국은 있다. 거기에서는 사랑하는 가족이 리성을 잃은 흉악한 독재자에 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잡혀 죽음의 공포 속에 있다. 북의 간첩, 이것이 그들에게 찍힌 낙인이었다. 국내에서는 아무도 울릉도 사건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오직 일본에 있는 형님만이 이 사건이 조작임을 고발하고 구속된 이들을 위한 구원운동을 전개했다. 47세. 해방 후 온갖 고초를 겪다가 실업가로서의 터전을 마련한 리 좌영 씨는 조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고 서울의 신안 섬유 공장을 차렸다. 1974년 3월 15일 조국의 신문들은 울릉도 거점 간첩단 47명의 검거라는 충격적인 보도를 하였다. 그의 고향인 전라북도 구루빠 속에는 동향의 선배인 대학 교수 리송희 씨를 비롯한 직위들과 수명의 육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가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얼토당토않게 자신이 주모자로 꾸며져 있었던 것이었다. 新都県さんにしたって最適教さんにしたってまたうつろと事件にしたって全ての韓国人の政治犯たちは今も現在同じような境遇の中で明日死刑が執行されるかまたは今日もうすでにされているかわからないような状況の中で苦しんでいると思います。そういう意味で我々の立場からしてみれば皆さんに対してどんなことをしてでもいいからとにかくこの救援の運動というやつをもっと広めて高めてそして1日でもいい1ヶ月でもいいできれば1年でもいい僕政権が倒れるまでその人たちの生命を救って守っていきたいわけですね。 제가 일본에 가서 이자영 씨에 관련돼서 그 제2교포 관련된 그 당시 나이대 비슷하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높은 정치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74년도에 이 일이 생기면서 본인 가족이 연루되어 있고 또 본인 고향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 이 사건이 본인한테 굉장히 큰 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재력으로 사람들을 좀 끌어모으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구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구원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자꾸 드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나오지 못하고 결국 죽거나 뭐 사형당하거나 아니면 뭐 장기 무기징역으로 오래 살거나 이제 이런 일을 겪으니까 결국 박정희 정권하고 등을 지게 됐고 그러면서 좀 더 많은 관계망들을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국가 단체인 뭐 한민통이나 여기에도 접촉을 하게 되고 하면서 점점 그 본인이 수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괴인 것처럼 되는 이 상황을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해명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뒤에서 굉장히 많이 괴로워해서 마지막까지 죽기 직전까지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진실화해위원회는 울릉도 간첩단 조사에서 과연 이좌영 씨가 반국가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질러야 소리예요. 피해자들의 분하고 억울한 마음은 어떻게 풀까? 사진 치유가 없는 날 이상은 선생님은 판소리 치유 모임에 나가셨다. 어디 가서 소리 한번 크게 질러보지 못한 피해자 선생님들의 처지를 알고
임진택 명창이 판소리를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여기 왔다 간 날은 행복한 날이야.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시원한 것 같아. 속이. 항상 마음속에 뭐가 이제 좀 나는 맥혀 있는 거 있어가지고 평소에는 그런 감정이 약간씩은 드는데 여기 나오는 날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기분이 뻔히 뻥 뚫리는 것 같아서.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그러니까 참 굉장히 그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위로가 됩니다. 저희들은. 노동운동, 학생운동을 하다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과 함께하는 판소리 치유 모임은 선생님께 큰 위로가 되고 있었다. 항상 이렇게 슬퍼 보이셨어. 우울하시고 그랬는데 우리랑 같이 소리하시면서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진짜 흥도 이제 나시고 그전에는 뭐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흥도 나실 줄 알고 또 노래도 힘차게 하시고 그리고 즐기시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트라우마 치유에 정말 이 소리를 속에 있는 것들을 내질르니까 저런 변화가 오는구나 그런 걸 전 많이 느끼고 있어요. 피해자 선생님과 가족들이 덕수궁 나들이에 나섰다. 어디 가서 말하기도 어려운 서로의 고통을 피해자 선생님들은 이심전심으로 공감했다. 최양준 선생님 세상에 이런데 한 분을 우리 안 모시고 다니시고. 아니 내가 여기 두 번째 들어와 본 거봐. 예. 서울에 있어도 안 하지더라고 이런데. 맨날 재판정만 가시고 변호사만 만나시고. 60년대에 와본. 이상훈 선생님 60년대예요? 그럼 우리 사모님 몇 년 만에 오신 거죠? 거의 한 40년 됐다. 40년. 세상에. 사모님 이제 모시고 오느라 오늘 아니 형님이 가자 해서 이런 가족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아이 사모님 이렇게 좀 뽀뽀 한번 하실래요? 날 좀 봐, 날 좀 봐. 이렇게 있는 것도 그냥 저기 네 거꾸까지 해라는 되나? 여보 같이 좀 80이면 넘었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라도 진짜 나는 사랑을 안 해봐갖고 진짜 그런 게 왜 하고 싶다니까. 자꾸 그러시면 바람 나세요, 그러니까 사모님. 아니 바람을 놔야지 않아. 정신 차리시지. 또 맨 처음에 우리가 만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태룡 선생님이 이상훈 선생님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선생님은 몇 년 계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생님들끼리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관계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늘 만나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진치유 모임 2년 동안 하면서 어떻게 의미를 갖냐면은 선생님들끼리 내부적으로 관계망이 생겼다는 게 가장 좋아요.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보다 심리적 고통이 더 심하다고 한다. 그래서 사건 이후 서대문 구치소 내부는 물론 근처를 지나는 시내버스도 제대로 타기 어려웠다고 한다. 조작된 간첩 사건으로 해서 어떤 역사가 우리 현대사 안에 있었는지를 또 얘기할 수 있는 자리, 그런 공간들을 다시 자꾸 마주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어려움, 한번 선생님 생각해 보시면 맨 처음에 이런 자리에 오셨을 때하고 지금 시간이 좀 흘러서 다시 이 자리를 왔을 때 또 다른 어떤 자리를 갔을 적에 어떤 생각의 그 변화.
나 혼자는 사실은 가고 싶진 않았어요. 아, 이거는 뭐 참 나를 위해서 앞으로 또 좀 더 밝혀주기 위해서 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혼자는 그냥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마음이 괴로워요. 그냥 엄청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어느 정도 내 머릿속에서 사라질 만한 그런 시기였는데 또 그것을 내가 뱉어내려고 하니까는 또 괴로운 거예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특정 장면이나 냄새를 통해 트라우마를 촉발시키는 것을 트라우마 트리거라 부른다. 안 가시잖아요, 거기에. 예,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안 간단 말이죠. 근데 기억은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그 안에서 고문받고 정말 온갖 모멸감과 수모를 다 겪어야 했고 일부를 잃은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 잃었다, 자신의 인생이. 이제 그랬던 기억들인데 그게 얼마나 이게 참 커요. 근데 그것이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사라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에 곰고 썩어가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자신 안에 내재하게 된 엄청난 형식의 그 PTSD,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는 어떤 형상들로 사실 나오기도 하고 대부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면해 오기 마련이신데 저는 이제 그거 마주하는 것을 권하는 거죠. 다만 시간을 들여서. 보안대에서 고문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더만. 추운 겨울에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한 장 깔아줬지. 똘똘 뭉쳐진 옛날 그 무명이불 하나 있었지. 그래도 얘들한테 매일 시다림을 안 받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었어. 최양준 선생님에게는 간수가 와서 닫고 가버리는 문과 담장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춥지, 여름엔 덥지. 우리 같은 사람 여기에 이제 빨간 게 세모가 이렇게 붙어 있어. 아, 그게 보안법. 그게 이제 보안법 위반자들 그 표시야. 그리고 그때 유신 헌법 반대하는 학생들이 많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노란 거. 그리고 일반수는 없고. 정확하게 따지니까 5,062일 살았어요, 제가. 5,062일. 네. 이사영 선생님은 혼자 지내는 독방과 철문이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좌익사상을 가져본 적도 없이 좌익수가 되었고 반공법을 위반한 것도 없이 보안법 위반자가 되었다. 죄도 없이 갇혀있는 감옥은 야만과 폭력 그 자체였다. 이들은 입대 전날 상발이던 머리를 짧게 깎고 난 후부터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인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본신의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10대의 청소년에서부터 환갑을 눈앞에 둔 50대 후반의 중늙은이들, 전과 초범부터 19범에 이르는 잡다한 직업과 과거를 지닌 무질서한 이들이지만은 쉴 새 없이 계속되는 유격 훈련과 함께 재생의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재소자들이라는 게 연령이 차이가 많은데 노인에서부터 젊은 놈까지 이제 많은데 똑같은 교육을 같이 시키니까 나이 먹은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힘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그냥 몽둥이로 막 개잡듯이 막 두드리고 발로 차고 막 그 추운 때 질퍽거리는 데다 그냥 엎드려 뻗쳐놓고 거꾸로 쓰게 만들어 놓고 막 이 지랄을 하니 사람이 살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죽었다. 그때 내가 제일 힘들었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그냥 어디다 하소할 때도 없고. 1987년 12월 25일 구속된 지 14년 만에 이사영 선생님은 성탄절 특사로 출소했다. 자, 입원했다.
집안에 또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황량한 것 같고 화초라도 있으면 여기다 좀 정성 들이고 관심도 갖고. 출소 후에는 보안관찰이 선생님과 가족을 괴롭혔다. 일요일이면 아들 내외가 다니는 교회를 찾아가 짧게나마 가족 상봉을 하며 외로움을 달래셨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주리 해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76년 7년 아마 그 사이일 거예요. 내가 5년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 생활했으니까 그래갖고 집에 와서는 또 한동안 또 마음의 안정이 안 돼갖고 이걸 내가 손으로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한번 다 써봤어요. 한 3년 걸리더라고요. 집사람이라도 안 죽고 살았으면 좀 나섰을 텐데 죽고 나니까 그야말로 앞이 캄캄하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절망이에요. 완전 어떻게 살아갈까. 그때가 뭐야, 내가 뭐 교수 잡혀간 거 못지않게 나한테는 타격이 컸어요. 사법부에서 과거 조작한 간첩 사건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속속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과거 간첩을 만들어냈던 냉전 논리는 여전히 한국 사회의 한 축을 지배하고 있으며 가해자들의 정식 사과도 들리지 않는다. 광장에서 태극기가 나부끼던 그날, 일본에서 반가운 손님이 이사영 선생님을 찾아왔다. 바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카 이화수 씨. 그는 이좌영 선생의 맏아들이다. 사건 이후 한국 정부는 이좌영 씨의 자진 입국을 요구하였으나 이좌영 선생과 가족들은 조작된 사건에 협조할 수 없다며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신 6년 만에 들어왔으니까 여러 가지 보는 것이 신선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9년 전에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시기 조금 전에 고향에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화수 씨는 현재 일본의 한 대학에서 기계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사법부에서 울릉도 사건을 실체 없는 조작 사건으로 인정했지만 그의 고국 방문은 순탄치 못했다. 이게 몇 년 만에 받으신 거예요, 이 여권은? 5년 만에 받으신 거예요? 그 여권이 나올 때까지 몇 번이나 그 대사관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인터뷰를 계속 하신다고요? 이북 사람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국동명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존경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념 검사, 검열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고 싶어서 계속 부담스러워졌던 거죠. 아니 자국민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겠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검사를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없다 그걸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에요. 50년 만에 들어왔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입국한 후에 전화를 하면은 입국할 때는 아무도 문제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걱정하세요? 네, 그런 걱정하고 트라우마가 좀 있으실 거예요. 물론. 입관 결과가 나올 때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자, 너희들은 잘해라. 이상현 선생님은 형님이 돌아가신 뒤에야 보안 관찰이 종료됐다. 이화수 씨는 작은아버지의 삶을 인질의 삶이었다고 표현했다. 네, 신호 바뀌었네? 어디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일정에? 네, 일정 이제 스케줄. 네, 앞으로. 스케줄을 네. 일정은 내일 모레 네. 일요일에 네. 오후 네. 3시에 네. 비행기로 가겠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내일은 어떻게 계획 있으세요? 내일은 계획은 없는데 그러면 저희랑 작은 같이- 아버지하고 네. 작은 아버지하고 데이트를 하겠어요.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네. 73년생이야. 73년. 그러니까 그 2, 3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낳기 전에 왔네요. 예. 그래. 70년도 그때 나오시고 71년도에 나오셨나? 그러고 안 오셨거든. 그 둘은 안 오셨으니까. 휴전선은 38선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들 가족은 그동안 사진과 전화로 안부를 전해왔다. 이게 둘째 아들, 어우. 동생 딸. 아, 그래서 이게 어머니. 큰어머니. 예. 80 넘으셨죠? 우리 어머니는 먹는 것이 재미없어요. 담배만 피우고 있어요. 아, 정말요? 그 어머니에 전화해서 좀 통화하셨어요? 얘기를 했어요. 아. 어머니가 고맙다고 했어요. 간첩 조작 사건으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비극의 가족사. 그 아픔을 누가 보상할 수 있을까? 한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될 때까지 사진 치유 모임이 계속 이어졌다. 2주에 한 번씩 만나 국가폭력의 현장들을 찾아다니고 서로의 사진을 보며 아픔을 나누었던 2년의 시간들. 사실 이제 우리 프로그램은 쉬운 게 아니죠. 우리 선생님들 마냥 즐겁자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훨씬 더 즐겁고 기쁘고 뭔가 만기가 될 수 있는 시간으로 가고자 함이죠. 한참 어린 후배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은 예전에 강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자유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잖아요. 네. 선생님들의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주는 그 의미와 이것은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숙제로 남겨진 공간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이상영 선생님이 가장 먼저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던 이문동 중앙정보부.
당시 조사를 받았던 건물은 철거되고 없었지만 기억 속 공간과 비슷한 건물을 찾을 수 있었다. 재작년 처음 왔을 때는 발걸음도 떼기 힘들고 호흡이 가빠왔지만 방문 횟수가 거듭되면서 선생님은 점점 더 찬찬히 공간을 살펴보셨다. 잠도 재우지 않고 계속되는 조사와 고문 속에서 선생님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보며 시간을 어림짐작했었다. 지금 이 방이 제일 작은 방이에요. 이게요? 네. 이 건물에서 제가 보수가 안 되는 방을 직접 봤기 때문에 아이고, 그런 방들을 아마 지금 조형마을 내에 한마이가 또 돼 있었을 거예요. 한마이가 또 돼 있고 안쪽에 욕조 시설이 돼 있었고 그 출입문이 다 방안문으로 돼 있었고 이중 방안문으로 통로는 요즘 되는데 약속 방이 다 빽빽했다가 복도가 있고 이쪽으로 조사받는 방이 반대 이쪽으로 이 상관 저 조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쓰는 방이 조그맣게 있어요. 끊읍시다. 더러웠던 곳이라니? 더러웠던 곳이라 거기가. 최양준 선생님은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던 서빙고 보안대를 찾아갈 결심을 하셨다. 그다음에 내가 살아서 찾아왔다. 혼자서는 결코 가기 어려운 그곳을 강혜지 활동가가 함께했다. 둥그렇게 이렇게 돌아갔다고. 둥그렇게. 그게라니. 운전수 한 명하고 나를 데리러 온 사람이 정보부 사람이었어. 아 그거네. 맞네. 이렇게 뺑 돌아서 딱 올라가갖고 그 집이 있었다고. 2002년도에 해갖고 2003년도에 끝난 거구만. 서빙고 대원 아파트. 또한 선생님의 손에는 카메라가 있었다. 카메라는 고통의 공간을 한번 걸러서 보여주었다.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던 보안사에 의해 수많은 제일동포 유학생들과 민주 인사들이 간첩으로 조작되었다. 이 정도 됐거든. 그러니까 여가 있었다고, 그 건물이. 이쪽이요. 그리고 이쪽은 사무실로 쓰는 자리였고, 이쪽은 그냥 우리 저기들 고문하는데, 저기들 고문하는 자리였다고, 여기가. 그래갖고 내다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기서 막 운동들 하고 있더라고. 지척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선생님은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 계단에 올라가 그럼 해가지고 살기 위해 굴복해야 했던 아픈 기억들. 상처와 대면하던 그 순간 선생님은 사투를 벌이고 계셨다. 지금도 그냥 화내. 사실 얘들 말 맞다나 우리나라 반공 국가에서 진짜 저걸 이렇게 한 사실을 했다고 하면은 엄연히 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 생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두드려갖고 막 만들었잖아. 만드니까 이북이나 갔다 왔으면은 갔다 온 거 그거 거짓말 할 필요가 없잖아. 솔직히 얘기해야지. 하도 매 여기서 부산서 여기서 매 못 이겨놔서 그냥 이북 갔다 왔다고. 너 이 새끼야 이북 가서 김일성이 만나고 왔지. 아마 김일성이가 나가서는 만나주기나 하냐. 그래갖고 아니 만나고 왔다고. 그러니까는 너 같은 새끼는 김일성이가 만나주지도 않아 이 새끼야. 그러면서 또 두드려 펴는 거야. 와 사람. 국가폭력의 현장에는 두 계단이 있었다. 어떤 이는 살아서 돌아오고
어떤 이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은 또 그와 반면에 얻는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어. 얻는 것도. 내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삶과 죽음을 갈랐던 공포의 공간을 존재 증명의 공간으로 바꾸는 힘. 그 치유의 힘은 선생님 개인에게서 먼저 나와야만 했다. 그 후 최양준 선생님은 김태룡 선생님과 함께 심하게 고문을 받았던 부산 보안대를 찾아가 살기 위해 넘어야 했던 담장터와 대면하셨다. 그리고 얼마 뒤 고문수사관에 대한 재판 현장에 서 계셨다. 반성하라고 지금이라도. 선생님 한 말씀만 해주시죠. 지금 많은 피해자들께서 이 사건에 지금 주목하고 계신데 선생님 한 말씀만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에 법정에 와서 얘기를 들어요. 다음에. 나는 이놈들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예.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지. 뭐 과거에 용서해줬다고 해서 이제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너 그래서 내가 거기 들어가길래 법정구속 시킨 대로 그 들어가길래 너 감옥이라는 데가 어떤 곳인가 너 맛을 한번 보고 나오라고 내가 그랬다니까요. 뒤에서. 이사영 선생님은 그러니까 속칭 울릉도 간첩단 사건 이런 조작된 사건인데 지금까지도 울릉도를 가보신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사영 선생님이 이사영 선생님은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숨은 진실을 알리고 고문 없는 세상, 가해자 처벌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셨다. 이 순전히 가짜로 만들어갖고 그 만드는 놈들은 상 타고 진급하고 이렇게 해서 잘 살고 잘 먹고 사는데 피해자들은 피해 그것도 달랑 그거라고 그것도 그냥 옛날에 비해 뭐 절반도 안 되게 줘요 지금은. 네. 그래놓고 있으니까 이놈들이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야지 세상에서. 자, 이제 들었어. 준비됐습니다. 아이고, 우리 씨. 이거. 김태룡 선생님은 2016년 무죄 확정 후 민형사 보상 소송을 진행했다. 보상이 마무리된 뒤 제2의 인생을 열어갈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다. 청춘을 다 가져갔으니 내 청춘을 돌려다오.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옛날에부터 좋은 집을 사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로 약속했는데 못했으니까 그냥 이번에 내가 보상 나온 거 다 차치하고 양반 집 좋은 거 원하는 거 하나 사준다고 고르다 보니까 여기 왔어요. 그런데 터져서 좋고 넓어서 좋고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있다고 남아있다는 생각하면 참 이런 건 다 차치해놓고 진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2019년 10월 31일) 구 남영동 대공 분실터에 커다란 현수막 하나가 내걸렸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숨겨진 인권 유린의 현장. 이곳을 거쳐간 무수한 희생자들의 넋이 깃들어 있는 곳에서 사진 치유 전 나는 간첩이 아니다 전시가 개막되었다. 많은 시민들이 선생님의 전시를 축하해 주었고 김태룡 선생님을 추모하였다. 제가 생각하기에 함께했던 5분의 선생님 중에 사진으로 당시
당신의 존재성을 느끼시는 역할을 가장 정말 멋지게 해내시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이사영 선생님 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 앞에 내 서드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당시에는 세상이 떠나갈 것처럼 난리가 났었던 사건인데 모두 다 잃어버리고 몰라요. 이렇게 국가에서 개인한테 폭력과 재산 몰수와 생명까지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던 이 국가가 이 피해자들에게 아직도 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는 소망에서 이런 모임에도 참가하게 됐어요. 앞으로라도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되겠지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부산 보안대 들어가서 고문을 당하고 정말 진역을 살 때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제가 눈물이 나오는 것은 야, 그 애들한테 마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세계사에도 없을 것 같아요. 왜? 전쟁 때도 아닌 이 평화로운 이때에 사람을 갖다 이렇게 고문을 해 죽인다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언덕에다 그냥 얘가 철조망에 뚫뚫뚫 막 많아졌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넘어서 간 거예요. 네, 바로 여기죠. 여기 넘어간 거예요. 그 3m 담장이 그렇죠. 담장이 있었죠. 선생님들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픈 이야기들이 시민들의 공감과 인정을 만날 때 그곳에서 치유가 시작되었다. 약간 사라지잖아요. 말하고 나서 이제 책에 담기기는 하지만 자기가 주체적으로 하는 행위는 아닌데 이것은 어떤 활동의 주체가 돼서 작업을 했다는 것이 선생님들의 자존감, 존엄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양되는 체험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앵글도 좋고 핀트도 맞고 이제 프로급인데 한 3년 동안 노력을 하신 모양이에요. 고문 자체가 굉장히 끔찍하고 사실 알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내 존재가 있었다는 게 다행이었다든지 이런 게 되게 여기 전시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사진들 보면은 되게 힘들게 마주했던 그 사진들도 보이지만 결국 네. 본인이 정말 사랑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약간 즐거움을 느꼈던 순간들에 대한 또 사진들이 있잖아요. 또 그 내부에서 약간 굉장히 긍정적인 것들, 결국 그런 식으로 또 본인들이 계속 회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좀 쭉 보게 돼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오래전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또 같이 보고 느끼면서 어쨌든 이 아픈 일을 좀 서로 잊지 않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겠다 이런 걸 좀 사진작가 이제 이사영 사진작가 오늘 입봉들 하셨어요. 즐거운 날이네요. 즐거운 날인데 눈물이 나왔네요. 눈물이 안 흘려야 되는데. 이 꽃이 혼자 이렇게 외롭게 피어 있어요. 저 꽃이 선생님의. 예, 이렇게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예. 아버지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하고 싶어요. 늘 우는 모습, 웃는 모습도 있었지만 늘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많이 아프게 안타깝게 지켜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정말 이 사진 치유 전시관은
선생님들이 정말 아 내가 참 괜찮구나 잘 해봤구나 이런 거를 확신하시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아픔과 절망의 공간들이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당사자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정말로 절감을 했어요. 이 차갑고 시퍼렇던 공간 안에 사람들의 따뜻한 체온들이 채워지고 이렇게처럼 정말 꽃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이 이렇게 가능한 거고 여전히 그 세상은 또 살아갈 만한 이유들이 있는 것 같고. 전시가 끝날 무렵 이사영 선생님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함께하고 싶어 했던 자녀분들이 전시장을 찾아왔다. 고문했던 그 장소와 비슷한 그 공간이 이렇게 찍은 거. 그것도 옛날에 생각해서 찍었던 거. 그리고 밥 먹었던 식구통 여기 있어서 찍고. 이 사진도 굉장히 뭔가 깊은 어떤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하늘을 그리워하는 바깥을 그리워하면서 찍은 내 마음을 담아서 찍은 거예요. 봄이 있고요. 가을, 여름, 겨울. 나한테는 가장 소중해서 내가 열심히 찍었는데 나중에라도 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걸 이 그림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으니까 다른 건 다 그만두고 그래도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줬던 것들이니까 거기에 만족감을 가지고. 여행 다니시는 줄만 알았는데 다니시면서 이렇게 힘든 과정을 아빠가 잘 견뎌내시고 지금 이렇게 환하게 웃으실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이런 과정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많이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진짜 잘 못했거든요. 솔직히 아빠랑 많이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이라도 함께 하고 같이 더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갖고 싶어요. 자, 이제 예쁜 며느리 포옹 시간이 됐습니다. 하기도 전에 우리 며느리 사랑한다. 딸같이 생각하고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사느라고 고생했는데 앞으로는 더 좋은 세상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 사랑해요. 그래,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더 행복한 꽃길만 걸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앞으로 더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내 얘기가 그래 노선에 알려져야 돼. 내 얘기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억울했던 일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게 저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도 자기가 얘기했을 때 이런 거에 약간 공감할 수 있구나 아니면 이렇게 알아줄 수 있구나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도 비슷하게 공감을 해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저를 보면서.